예, 프롬나드 디자인 연구원은 2007년 한국 디자인 정책 학회라는 곳에서부터 시작이 돼 있어요. 그때는 이제 디자인 정책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디자이너들의 역량이 커질 수 있다는 생각에서 학계에 계시는 교수님들이랑 그리고 연구기관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모여서 이제 같이 고민하고 연구하는 단체였고요. 거기에서 이제 책을 써보면 어떨까, 이 디자인에 대한 책을 쓰는 모임을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2009년에 프롬나드 디자인 연구원이라는 곳이 다시 발족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체적인 시간이 한 16년 정도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고요. 전체 지금 한 37분 정도의 선생님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그러니까 디자인 분야뿐만 아니라 예술 분야, 공학 분야의 선생님들이 같이 모여서 협업을 하고, 그리고 서로 연구를 같이 하면서 책을 내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또 각자의 연구 부분을 세미나로 발표를 하면서 서로 이제 정보를 교류하는 시너지를 계속 겪어가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갤러리 프롬나드라는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프롬나드 디자인 연구원들이 같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그리고 새로운 것을 또 고민하는 그런 사무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도자 공방이 있어서 이제 공방 작업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서로 같이 이제 토크쇼라든가 세미나라든가 새로운 이슈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자 성산동에 공간을 마련하게 됐고요. 이런 공간을 마련하기까지 사실 그동안 많은 고민들이 있었어요. 저희들이 이제 책만 내는 게 아니라 책으로는 벌써 9권의 책이 나왔는데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전시도 있었고, 그 전시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이 디자인의 여러 분야 그리고 예술의 여러 분야, 공학적인 부분까지 보여줄 수 있는 전시를 꾸준히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전시를 상설로 계속 보여줄 수 있는 곳이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작은 공간이지만 앞으로 매달 새로운 작가라든가 디자이너, 그리고 새로운 얘기를 가진 세미나, 토크쇼 등 아주 다양한 만남을 여기서 할 계획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교류의 장이 생긴 만큼 저희들은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딩하는 기자 이경태입니다. AI 피팅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사실은 이런 환호성이 있는 이유는 좀 그동안에 저희가 AI 피팅룸이 그 스튜디오 안에서만 촬영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뜻깊은 그런 방송을 하기 위해서 야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술관으로 나왔는데, 오늘 저희가 있는 곳은 마포구 성산동의 갤러리 프롬나드 미술관에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좀 AI와 그리고 이제 예술에 대한 부분들, 이런 이야기들을 또 저희 패널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사실 방청객에 계신 분들도 사실상 예술 분야에 대해서는 좀 전문가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눠보면 재밌겠다 해서 오늘 기획이 됐고요. 프롬나드 디자인 연구원 구성원들과 그리고 이제 저희 패널 분들을 이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전문가분들도 소개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그 AI 피팅룸에 항상 안방 손님이시죠. 유성규 한국인공지능협회 기획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규입니다. 그리고 옆에 계시는 우리나라 그저 원조 챗봇 서비스를 내는 심심이의 최정혜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옆에 계시는 분은 생성형 AI 동영상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생성을 했던 맥케이 최재현 대표님이십니다. 네. 뭐 간단하게 조금 근황 좀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뭐 자기 소개 좀 간단하게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공지능협회 유성규라고 합니다. 벌써 이제 AI 피팅룸에 출연한 것도 거의 10회가 넘어간 것 같죠? 10여 됐죠. 예, 10회가 넘어간 것 같고, 이제 뭐 거의 가족 같은 분위기라서 오늘 또 이제 여기 이제 프롬나드 디자인 연구원 갤러리에서 계신 아티스트 분들이라고 칭하는 게 맞겠죠? 예, 아티스트 분들이랑 이렇게 어떤 예술 분야와 인공지능이라는 주제로 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이 돼서 너무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오늘 좋은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대표님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전 뭐 심심이 잘 아시나요? 네, 심심이를 한 22년 정도 계속 운영해 오고 있는 심심이 주식회사의 대표고요. 옛날 생각이 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디자인 좀 했었어가지고. 아 그렇죠. 네, 이 동네도 조금 S대. 있었던 것 같고, 뭐. 네. 네, 그 분위기가 좀 옛날 생각을 나게 하는 네. 그런 분위기라서 되게 좀 기분이 네. 묘하네요. 많은 즐거운 얘기 나눴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 저희 패널 분들 면면이 따져보면은 디자인과 예술 쪽에 상당히 또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차 얘기하면서 좀 풀겠는데요. 그런 부분에도 감안하시고선 오늘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대표님. 네, 맥케이 대표 시조고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한테는 되게 좀 나름 의미 있는 토크 이야기들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지금 생성형 AI를 하고 있고 이미지 쪽, 영상 쪽을 하고 있고 사실은 저는 이제 미술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사실 미술을 하고 싶은 미대 지방생이었거든요. 원래는 그러다 이제 뜬금없이 컴공을 가게 됐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 오늘 제가 하는 AI와 보시는 AI와의 그 시각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저는 되게 제 입장에서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하면서도 이제 저희가 마주치는 업체들은 이제 좀 커머셜한 업체들만 마주치게 되는데 순수 미술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뭐 산업 디자인 쪽 하시는 분들이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제가 궁금하네요. 오늘은. 방청객이 계시지만 또 프롬나드 디자인 연구원 또 원장님이신 박지현 원장님도 한번 간단하게 조금 소개해 주시죠. 저는 프롬나드 디자인 연구원의 박지연 원장이라고 합니다. 저 여기 지금 계시는 곳이 갤러리 프롬나드인데 저희 연구원의 헤드쿼터 네. 예, HQ라고 이제 저희 이가훈 선생님께서 이름 지어주셨는데 저희들이 모두 모여서 같이 연구 활동하고 여기서 이제 1년에 한 권의 책을 내는 집필 활동도 하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다 모여서 이제 그걸 하고 있는데 앞서 아마 설명이 돼서 아시겠지만 많은 것들을 꿈꾸고 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뭔가 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남겨두고 그래서 여기에 선생님들이 오셔서 또 들려주시는 얘기에 대해서 저희도 되게 궁금하고요. 같이 뭔가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수. 이게 스튜디오에서 나와서 하니까 되게 괜찮은데요? 나와가지고 서로 대화하고 약간 세미나 그런 느낌도 나서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 한번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저도 이제 AI 부분은 저도 이제 개발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미지 부분도 많이 활용해서 생성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사실은 저희 가족 사진 같은 거 해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뭐 디즈니 픽사 스타일로 만들어 달라 하면은 그 캐릭터가 이렇게 재미나게 나오거든요. 이쁘게 나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오픈 AI 쪽 관련해가지고 이미지 생성 부분들 많이 해서 다양한 부분을 해서 하는데 그 와중에 이제 뭐 미술 작품을 좀 전환을 해서 이렇게 모양을 바꿔 보니까 나름대로 새로운 그런 작품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가치를 넣어볼까 이렇게 프롬프트에 넣어보면은 그에 따라서 이제 새로운 작품이 나오는데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예술에서 AI를 볼 때 일종의 창의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번 우리는 AI가 정말 우리의 창의성을 어떻게 발현시켜 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일단 뭐 이사님 많이 테스트를 많이 해보시잖아요. 저보다 훨씬 더 많이 그 테스트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중독자죠. 이건 이제 약간 테스트 영역이라기보단 약간 이런 거예요. AI로 어떤 소설을 써봐 그러면 뉴스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AI가 소설을 뚝딱 써준다. 뭐 배경이나 인물에 대한 간단한 어떤 내용만 입력을 하면 소설 한 편을 만들어주는데 금방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좀 빠져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일단 우리가 어떤 글을 쓰는 데 있어서 글은 말 그대로 텍스트를 시각적으로 인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머릿속에서는 그 글을 음미하면서 상상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빠지는 부분이 작가들이 어떤 글을 쓰거나 작품을 쓸 때는 상상을 기반을 해요. 이걸 읽는 이 글을 읽는 사람이 내가 쓴 이 글을 읽고 어떤 상상을 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 의도가 들어가는데 인공지능은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서 따라오기는 아직 좀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편적인 부분만 나오는 거지 은유 비유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인공지능에서 어떤 나오는 결과물, AI가 나오는 결과물이 그 은유 비유에 대한 부분을 좀 매끄럽게 한다라기는 좀 아직 어려운 것 같고, 특히나 또 어떤 그림이나 이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작가들이 어떤 붓을 또는 펜을 아니면 또는 마우스를 통해서 하는 작업 이상으로 굉장히 많은 프롬프트를 입력하지 않으면 그와 비슷한 수준의 결과물이 나오질 않아요. 근데 조금 너무 보편적이고 단순화되어 있고 단편적인 부분만 보고 이것을 예술 분야가 인공지능 AI에 뭐 흡수될 수도 있다, 이건 위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너무 앞선 걱정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AI가 나올 때 이제 대체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모든 산업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었는데, 사실상 예술계도 사실 마찬가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예술가들도 예술 영역에서도 이게 그 뭐 AI, 로봇 이게 이제 예술가 영역까지 침범하는 건 아닐까라는 좀 두려움 이런 게 좀 많이 있는 걸로 얘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약간의 희망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조금 있겠네요. 창의성을 그렇게 따라갈까? 일단 이거부터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게 예술에 대한 어떤 게 예술이냐 라는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예술은 시대에 따라서 어떤 게 예술이다, 이것이 예술이다, 이게 예술이다라고 하는 이 정의가 시대나 어떤 환경이나 그 나라의 문화나 이런 복합적인 요소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대중의 공감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과연 AI가 그렇게 되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AI를 사람에 의인화하니까 이게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도구로서 AI를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작가들의 어떤 창작 활동에 뭐 시간적인 부분이라든가 어떤 뭐 피로적인, 뭐 육체적인 그런 부분들을 도와주는 도구로서 어떤 기여를 하는 방역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는데, 이걸 자꾸 사람처럼 대하다 보니까 마치 AI가 작품을 계속 초 단위로 계속 몇천 개, 몇만 개를 찍어내는 것처럼 그렇죠. 이렇게 자꾸 지금 현재의 어떤 분위기는 그쪽으로 자꾸 흘러가니까 좀 더 사람들이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고, 또 그쪽 분야, 예술 분야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도 본의 아니게 선입견들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이고, 사실상 이제 그 보면 이제 저희 패널들 중에서도 이제 맥케이 대표님은 이제 이미지와 영상 전문가시잖아요. 네, 그래서 네. 기업도 그 분야로 AI로 전문성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고 하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AI와 예술의 창의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좀 갖고 계시는 생각이 좀 있을까요? 그걸로 먹고 살고 있긴 하지만 예. 지금 말씀하신 영역에서, 그러니까 생성 AI는 결국은 그림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수화도 있고 유화도 있고, 뭐 표현 방법 아까 뭐 타이어도 얘기하시고, 표현 방법의 하나의 도구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그림 볼 때요. 저도 좀 그림을 아까 미술 지망생 이런데 저도 서양을 한 6년, 7년 정도 했었어요. 진짜로 어렸을 때부터 계속 미대를 가기 위해서. 근데 이제 지금도 그림은 많이 보려고 하는데, 어떤 분이 물으시더라고요. 그림 어떻게 보는 거냐고. 저도 잘 모른다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고. 저는 좋은 그림이 좋은 그림을 딱 보면 좋은 그림이 좋더라고요. 네, 그렇게 보는데 뭐 어떤 기준으로 보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생성형 AI는 사람들이 잘 못 보던 것들을 보여주긴 하죠.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뭔가에, 왜냐면 그 알고리즘 자체가,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계속 흐트러뜨렸다가 다시 정리하고, 흐트러뜨렸다가 정리하고, 흐트러뜨렸다가 정리하고 반복하다가 요거 답이랑 비슷해 하면 내는데, 사람들이 흐트러뜨리는 방법하고 AI가 흐트러뜨리는 방법이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변화성은 되게 많이 변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못 보던 것들 보이고, 그러면 이게 이제, 그리고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제일 좋은 것만 보죠.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버려지는 것들은 잘 못 보시죠. 저도 테스트할 때 항상 그건 그렇게 많이 테스트를 하면서 건지는 건 많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체리 피킹만 하시는데,
그렇게 되는 관점에서 보면 이제 제 기준에는 이제 예술적인 작품을 AI가 만든다. 이거는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제 관점에서는. 네. 예술 작품은 사람이 만드는 거고요. 또 하나만 그게 아티스트가 창의성을 훈련할 때 뭐 오리지널리티 그동안에 어떤 뭐 새로운 게 나타나는 그것에 대한 방법론적인 거로 훈련이라는 걸 하게 되잖아요. 미술 훈련. 이거 막 똑같은 걸 반복해서 이렇게 되고요. 세모를 갖다가 세모나케, 세모스러운, 세모 같은, 세모난, 뭐 입체 세모, 뭐 평면 세모 그러다 세모의 어떠한 그동안에 없었던 뭐 어떤 형태가 나오면은 그게 이제 내가 작품을 창조했다. 창조의 훈련을 그렇게 하는데 AI도 뭔가 변형하고 합성하고 변형하고 합성하다 보면은 아티스트가 훈련하는 거랑 비슷한 순서로 뭔가 결과물을 도출해내서 창의적인 영역에서 결국 이게 방법은 이게 컴퓨터라고 하는 그 개체가 하시고 사람은 인간이라고 하는 뇌가 하지만은 그 개체는 다르지만 주체는 다르지만은 결과물에 접근하는 방법은 비슷했다. 그래서 사람이 AI한테 뭔가 나랑 비슷하게 하네 하는 그리고 결과물도 내가 하지 못 되게 성실하잖아요. 또 기계는 금연 성실하고 데이터 양이 또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 10년 훈련한 걸 이거 뭐 몇 시간 만에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AI라고 하는 것이 창의적 영역으로 들어갈 때 이거는 경계할 게 아니라 옛날에도 원시인들이 그리는 그림은 벽돌에 긁는 것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뭐 물감 나왔을 때 유채화 뭐 색깔이 있는 그림 새로운 장르가 하나 생겨요. 아까 그 폐타이어로 예술하는 그 지용호 작가 얘기를 했었지만 그것도 폐타이어로 작품을 만든 적이 그동안에는 없었는데 이 사람이 폐타이어로 작품을 만들면서 그것이 폐타이어라고 하는 작품 세계가 또 하나 만들어지고 또 최근에는 뭐 현대미술 하면서 덩크 아트, 뭐 쓰레기 갖다가 막 조합을 해가지고 만드는 그러니까 없던 과거에 몇백 년, 몇천 년 전에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지금 일반화되는 그런 새로운 장르가 만들어진 것처럼 AI도 그런 장르가 하나 만들어지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생성하는 예술 영역이라는 새로운 장르가 만들어지는 그렇게 받아들이면은 좀 친근하게 네. 다가갈 수 있지 그렇네요. 않을까. 그게 이제 결국은 창의성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선한 말씀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거를 그냥 단순히 AI가 접목돼서 이쪽에 뭐 영향을 준다는 게 아니라 그 비슷한 부분에서 보면 e스포츠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새로운 장르, 스포츠의 새로운 장르인 거잖아요. 그래서 AI와 예술을 같이 결합한 부분에서 어떤 뭔가 생성된 작품이 새로운 장르에서의 작품이라고 한다면은 그걸 작품으로 인정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에서 그거에 대한 활동이 결국 일종의 창의성이 발현돼서 그 작품으로 만들어지는 그걸로 인정할 수 있겠다라고. 그렇다면 또 원장님도 간단하게 AI와 또 창의성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의견 있으시면은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이제 AI가 가져다 주는 기술적인 어떤 혁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더 이상 뭐 이게 AI가 뭐 이게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과거에 제가 이제 영국에서 논문을 쓰고 할 때도 네. 그 당시에는 산업혁명을 어떻게 규정할까를 고민을 좀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품 디자이너다 보니까 그 자체가 과거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소위 민주화라는 게 사람들 인류 발전에 굉장히 크게 기여한 어떤 일종의 그 정의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렇다면 이 민주화라는 것 자체에서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과거에는 시민혁명으로 해서 이제 좀 중산층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민주화가 있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소비주의에 대한 민주화가 산업혁명이 가져다주는 민주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뭐 전기의 발명도 있고 인터넷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어떠한 민주화를 갖다 줬냐. 그래서 인터넷은 정보의 민주화다. 누구나 정보에 접근하는 방법이 쉬워졌고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는 이제 AI가 갖다 줄 거는 뭘까? 사실 기대가 되게 커요. 네.
근데 제가 뭐 하고 싶어도 이제 시간적인 할애나 이런 걸 못해서 이거 구상을 하는데 못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한 것들을 배우려면 절대적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그것을 줄여줄 수 있는 게 AI다라고 생각을 해서 학습의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기존의 전문가들이 하는 영역이 충분히 존재를 하지만 네. 내가 하고자 하는 거에 도움을 많이 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학습의 민주화. 뭐 그- 새로운 단어인데요. 나쁜 말로 하면은 네. 대작 작가 있었잖아요. 네. AI를 대작 작가로 치는 거야. 음, 그 저기 대작 작가로 그 논란이 있었던 그렇죠. 식으로 예. AI한테 명령만 하는 거죠. 음. 그럼 명령은 내가 했다. 이것의 주체는 나다 가지고 자기가 나서는 거죠. 나중엔 저건 극단적이지만 몇백 년까지는 안 되지 몇십 년 후에 네. 예. AI에 다음에 인격을 부여하면은 주민번호 나오면서 AI 작가 프로그램 자체가 작가가 돼요. 몇 년 전 애니메이션에도 그런 게 나왔어요. 네. 프로그램이 작가가 돼가지고 몇천 년 후에 우주 미술을 음. 그 유명한 작가가 되더라고. 몇백 년 후 얘기는 아닐 것 같은데요. 한 10년 안에 될 것 네.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 AGI라는 그런 게 되면은 아무래도 2030년 이후에는 AGI가 출현할 수 있다라는 급진론적인 지금처럼 사람들은 꾸준히 생각하고 하면 있거든요.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 인공지능 그 말대로 우리가 SF 영화에서 보면은 이제 인공지능이 자신의 그 독자적인 지능을 가지고 행동하는 그런 걸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뭐 사람한테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거를 할 때 또 다른 인격을 갖고 있는 인공지능은 그때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고 보면 그림으로 자기의 그 독자적인 인지 능력을 쓴다면은 그게 바로 작가의 그리고 어떤 역량이 아닐까요? 좀 더 나아가서 이게 지금 휴머노이드 뭐 이렇게 연구해가면서 사람 모양을 흉내내려고 그러잖아요. 사고 방식도 사람처럼 하려고 그러고 그럴 거 없이 아예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본질에 집중해서 네. 딱 거기에 맞는 본체를 가지고 인간도 뭐 흑인, 백인 있고 동양, 성이 있듯이 하나의 주체로서 인격체로 법인도 있고 개인도 있고 그런 법적으로 그런 거 있는 것처럼 네. 하나의 주체로서 존재로서 인정하는 그런 그 주민증 그건 1, 20년 안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형태는 꼭 휴머노이드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딱 컴퓨터 모양이면서 바퀴 달려갖고 뭐 원하는 대로 이동을 할 수 있고 이런 정도의 어떤 형상을 가진 인격체 아니 뭐 기계격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영화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영화에서도 영화에서도 그런 있죠. 부분들이 많이 표현되고 있어가지고 머지않아 사실 또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만 보면 머지않아가 아니라 금방 될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진짜 생각보다 훨씬 빠를 것 같다. 얼마나 빠르냐고 예측하라고 그러면 못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우려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완벽한 AGI, 뭐 AI 이런 게 나오는 데까지는 얘기가 또 달라지는 거예요. 뭐 지금 이제 인터넷상에서 데이터를 수집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부분의 이제 뭐 흔히 오픈 AI에 나오는 GPT라든가 구글 뭐 제미나이나 뭐 클로드나 이런 대형 언어 모델들은 인터넷상이나 기존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학습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거의 대부분에 나와 있는 오픈되어 있는 자료는 학습이 다 끝났다라고들 해요. 그래서 나온 수준이 지금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이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선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또는 특정한 환경에서만 만들어지는 데이터 이런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 데이터의 수집이 그렇게 쉬울 것이냐. 물론 돈을 쓰면 구하기는 하겠죠. 근데 이게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다음 허들로 넘어가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구하려는 데이터들 중에서 가치가 높은 데이터들 중에 하나가 아까 잠깐 얘기하셨지만 창작을 하기 위한 그 과정에서의 어떤 데이터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GI가 가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가 어떤 부분들이 좀 필요하냐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의사결정이라는 것 자체가 기계에 있어서는 약간 창조적인 부분인 거거든요. 원래 이렇게 1, 2, 3, 4, 5, 6, 7 이렇게 가야 되는데 거기서 순서대로 가는 것이 아닌 그 외에 제3의 뭐 2.5, 뭐 아니면 3.5 아니면 전혀 다른 뭐 세모 이런 쪽에 다른 길을 선택을 해서 목적에 도달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가기 위해서는 사실 창조에 대한 부분 또는
뭔가 사람과 거의 유사한 어떤 의사결정 패턴을 학습을 시켜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이 지금은 비슷하게 결과론적으로는 비슷하게 행동하지만 과정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방식의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GPT 수준에서 속도가 빨라진다든가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든가 좀 더 얻어지는 데이터 양을 다양하게 쓴다든가 여기까지는 쉽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인데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는 데 있어서는 간단하진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일단 몸이 있어야 돼요. 거기서 조금 제 의견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하나의 사례를 들어드리면 좀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소설을 웹툰으로 자동으로 변환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들고 있어요. 소설에는 사람들의 감정이나 뭐 형용사, 부사 이런 다양한 단어들이 사용이 되죠. 근데 이제 생성형 이미지 인풋으로 이미지를 뽑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중간에 가장 중요한 작업이 뭐냐면 문장을 단순화시키는 작업. 단순화하는 작업이 단순화해야 사람들이 원하는 이미지가 나와요. 그 얘기가 뭐냐 반대로 얘기하면 아직은 그런 사람들이 다양한 감정, 느낌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AI는 아직은 없다. 이미지 쪽에서는 그건 없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저 스스로 될까? 그게 제일 늦지 않을까? 제 생각 그걸 되게 많이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끝까지 사람이 하고 있어야 되려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언어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미지로 어떻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그 반대로 이미지를 언어로 이렇게 읽을 때 충분히 저는 어느 정도까지는 또 더 갈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을 근데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죠. 저희가 저희 컴퓨터 하는 사람들이니까 제일 애매한 게 예쁘게 만들어 주세요라는 표현이나 아니면 뭐 우아하게 만들어 주세요 이런 표현들은 저희는 무슨 말인지를 알죠. 아는데 못 알아들어요. 어떻게 구현하라는 얘기인지는 몰라요. 정확하게 뭘 말을 그러니까 어떤 샘플을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는 만들어 드릴게요. 근데 예쁘게, 뭐 우아하게, 아름답게, 뭐 이런 얘기들은 굉장히 상대적인 이야기들이란 말이죠. 근데 다만 이제 그 사실 이제 심심이 대표님이 모신 이유는 사실 이제 언어적인.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모셨는데 사실 그 심심이라는 서비스 안에서 예전에도 그럼 우리가 채팅을 한다는 부분에서는 단순히 뭐 나는 이걸 알고 물어보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 기분을 좀 알아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챗봇 서비스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미 20년 전부터 그 감정적인 언어에 대한 분석은 쭉 해오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사실 이미지에서 감정적인 부분이 이미지로 가야지만이 그게 예술성하고 맞닿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상 그 부분의 한계 다만 이 텍스트에서는 충분히 감정적인 건 이미 다 정복됐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아니에요? 전혀 아니죠.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좀 약간 기계적인 느낌이 많이 이제 들잖아요. 이게 뭔가 내가 이 공감을 요구하면은 약간 얘는 조금 그런 쪽으로는 잘 대화를 안 하려고 하잖아요. 네. 엔트로픽의 그 클로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낫긴 해요. 그렇죠. 이렇게 조금 더 낫긴 한데 그래도 약간 우리가 실제로 이게 대화하는 거랑은 조금 다른 면이 어딘가 좀 있잖아요. 이게 심심이가 그렇게 대화를 잘하는 애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챗GPT 관점에서 봤을 때 뭐 지식이 풍부하고 충분히 맥락을 잘 이렇게 대화 맥락을 잘 끌어가고 이런 거는 심심이가 잘 하지 못하는데 심심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좀 약간 차별화된다는 게 그런 거죠. 이렇게 척하면 알아듣는다. 뭐 이런 느낌이 좀 눈치가 있단 말이에요. 빠르다? 약간 네, 그런 눈치가 빠르다. 눈치 같은 그런 개념이 네.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저맥락, 고맥락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영어는 고맥락어는 그러니까 말에다가 내가 하는 발화에다가 모든 정보를 최대한 많이 담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I 이렇게 you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밥 먹었어? 뭐 이렇게 그냥 그런 거 안 한다. 그러니까 다 맥락이 다 숨겨져 있어요. 이 발화 안에.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이제 숨어 들어가서 하는 게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약간 자연스럽게 못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얘기하셨던 게 약간 세모스럽다, 세모스러운. 네. 예, 제가 아까 한국어의 그것 때문에 특징이다. 말씀드린 예, 거죠. 맞아요. 그런 게 확실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란색도 우리나라는 노랗다, 누렇다, 누리끼리하다, 약간 누리스름하다, 뭐 표현이 어마어마하게 다양해지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디자인 교육을 받을 때 이제 삼성에서 이제 디자인 혁신연구소에 이제 연구원으로 발탁이 돼서 한 1년 반 정도 교육을 받았어요. 그때 디자인 프로세스라는 거, 디자이너임에도 불구하고 디자인 프로세스를 다시 공부해야 되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형용사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아이디어를 창의적으로 뽑아낼 때 서로 막 이렇게 거침없이 얘기를 나눴는데 이거 자체의 말도 굉장히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디자이너는 주관성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부드러움은 뭐지? 내가 부드럽다라는 거랑 저 사람이 부드럽다라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드러움을 가지고 0부터 100까지 해서 수많은 그 얻을 수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배치를 시켰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럼 부드러움이 가지고 있는 요소를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 길이는 얼마일까? 무게감은 있는 건가? 얘는 양감은 있나? 선은 어떤 선을 얘기하는 거지? 부드러움 하나 가지고도 넣어야 될 입력값이 어떻게 보면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그 훈련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제 정교환이라는 건 또 뭔지.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우리 언어 속에 그리고 아니면 어떤 이미지, 형태 이런 데서 오는 교육되어지거나 아니면 주관적인 것들을 같이 합쳐져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데 이것도 디자이너가 교육받는 과정 중에 하나거든요. 굉장히 객관화돼야 되고 또 트렌드를 읽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AI가 지금 어떤 것들을 익히는 과정에서 그래서 뭐 불이 빨간색이 뜨겁다라고 생각하지만 푸른색 불이 더 사실은 열이 높잖아요. 그래서 파란 불을 봤을 때 뜨겁다고 느낄 수 있느냐 이런 거 가지고도 질문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 예술가가 가지고 있는 색이나 형태에 대한 것들도 예술가의 길을 갈 때는 굉장히 주관성을 키워야 되는 일들을 많이 해요. 너와 이 작품에 대한 철학이 뭐야? 그 내가 이때까지 교육받아온 거를 이제 뭐 보통 미술 입시 하셨다고 하니까 미술 입시에서는 주관성을 배제하고 누가 봐도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는 그림을 그려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예. 점수 잘 받는 그림. 근데 대학에 가서는 졸업할 무렵 되면 그러면 너는 뭐가 달라?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창의적인 자기의 영역을 구축해야 되는 과정이 그게 되게 힘든 과정이고 디자인은 또 다르게 객관성을 굉장히 요구받고 그래서 제가 백그라운드가 이제 작가적인 성향을 공부하는 시기가 있고 사회에 나와서 디자이너로 활동하게 되면서 그 갭이 디자이너 교육을 이미 받아서 대학을 마친 사람이랑 저랑 그림부터가 이제 이미지 표현이 완전히 달랐어요. 그 다 붙여놓고 한 10명의 디자이너 걸 보는데 저만 둥글둥글 물렁물렁 막 이런 거예요. 남들은 다 각지고 막 이러는 거 이게 굉장히 많은 차이들을 주는구나라는 그때 좀 느꼈었죠. 사실 그 프롬나드 디자인 연구원에도 이제 그 예술을 직접 하시는 작가분도 있고 산업 디자인 파트에도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이제 뭐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데 보면은 그 나름의 특징들이 다 각각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딱 보기에 두 가지로 나눈다면은 정말로 예술가와 디자이너. 그래서 디자인이라는 게 사실은 작가주의 디자이너. 네, 큰 틀에서는 디자인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디자인은 이제 결국은 그 컴퓨터의 도구를 삼아서 뭐 포토샵이나 일러스트의 도구를 삼아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산업 파트의 디자이너들 통칭하는 그런 개념으로 볼 때 예술가들은 뭐 저기 오늘 참석하신 분 중에서는 또 조이 작가님처럼 팝 아티스트도 있지만 그분들 외에도 붓으로 직접 그리시는 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좀 차이가 좀 있는데 그 나름의 사고의 기준이 좀 많이 다를 거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그렇지만 반대로 볼 때 그 사고를 표준화하거나 본인이 주관적이지만 본인의 사고도 뭐 이럴 때는 이런 상황이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드러움을 뭐 1부터 100까지 했을 경우 그렇게 나누듯이 각각의 예술 작가들의 어떤 기준점들을 어떠한 기준으로 나눈다면은 그게 수치화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약간의 창의성의 AI가 조금 더 뭔가 찝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가능성을 또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조금 생각을 하게 되고 말씀.
그래서 또 마이크를 이렇게 받게 됐는데 저는 이제 제품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후스 디자인 이강우 대표라고 합니다. 뭐 사실 저는 제품 디자인을 하고 있지만 되게 제 작업들이나 그런 판매되는 공산품 같은 경우 되게 직관적인 감성에 의존된 제품을 좀 많이 만드는 편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가 가전 제품을 만들거나 그런 분야가 아닌 인테리어 소품 쪽을 디자인하는 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뭔가 이렇게 업그레이트하고 뭐 정확하고 뭐 이렇게 세밀한 그런 부분이 호소돼야 될 그런 제품군이 아니라 뭔가 감성적인 영역에서 소비자들이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소비재를 만들다 보니까 기본적인 기능성을 갖고 있더라도 좀 더 소비자가 자기 감성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소품들을 만들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디자인하고 아트의 영역이 되게 모호해져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저같이 디자인을 하지만 좀 더 아트가 많이 좀 아트의 영역이 많이 이렇게 교집합이 된 이제 인더스트리얼 디자이너가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뭐 자동차나 가전제품을 디자인하는 또 인더스트리얼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그런 직관적이고 감성적인 영역보다는 훨씬 더 뭔가 효율적이고 생산 과정을 배려한 그런 디자인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AI가 그런 부분 뭐 이렇게 감성 언어를 이렇게 디코딩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그 감성적인 깊이로 이렇게 뭔가 결과물을 얻고자 하는 사람의 감성에 맞춰서 그 시각적인 요소를 구현해 줄 수 있는지는 참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뭐 제품 디자인 씬에 있다 보니까 2010년도에도 3D 프린팅이 막 도래했을 때 뭐 향후 10년 뒤에는 뭔가 집에 다 프린터나 전자레인지처럼 다 3D 프린터가 가정용으로 하나씩 구비될 수 있다라는 그런 엄청난 뭐 포부를 갖고 3D 프린팅이 막 뭐 예능 프로그램에도 2010년도 초반에도 많이 나오고 했었는데 사실 점진적으로 3D 프린팅이 발전하고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3D 프린팅의 결과물을 오롯이 그 디자이너나 작가가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려면 누군가는 그 모델링을 자기가 원하는 형태로 모델링을 해서 그 데이터 값을 입력해야지만 3D 프린터가 오롯이 그 원하는 형태로 이제 오브젝트를 구현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AI 챗 GPT도 말 그대로 입력하는 사람이 더 디테일하게 더 AI가 그런 시각적 이미지를 조합할 수 있도록 되게 디테일하게 더 오더를 줘야지만 의도한 사람의 시각적인 결과물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이 있어서 저는 사실 뭐 산업혁명도 마찬가지지만 디지털 카메라의 출현, 스마트워치의 출현, 뭐 터치 파동 이런 거랑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 AI 출현이 되게 뭔가 혁신성이 있고 하지만 이 또한 어떤 전문가적인 영역에 있는 분들이 소비할 수 있는 특정 분야이기 때문에 이게 일반화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고 AI라는 이 툴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디자이너나 아티스트의 하나의 혁신적인 툴로서의 역할이 지금은 더 좀 맞지 않나. 물론 뭐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에서 봤던 뭐 터미네이터나 이런 말 그대로 진짜 AI가 스스로 생각하고 뭐 AI가 갖고 있는 감성을 감각하는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도래해서 보게 될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당장 AI가 왔는데 이제 AI가 예술계에 찾아왔고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걸 어떻게 뭐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게 또 나한테 어떤 위협이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고민하는 와중에 예전에 또 르네상스 시대를 또 되돌려 보면은 또 그 당시에도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걸 좀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광우 선생님 좀 간단하게 옛날 그 르네상스 시대 그때 살고 계시지 않았지만 그래도 네. 좀 비교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뭐 그때 상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역사적으로 많이 배운 부분이긴 한데 르네상스의 예술을 견인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메디치 가문에 의해서 피렌체에서 이제 파생된 그런 아티스트들을 후원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탈리아에 있는 그런 그 예술과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되게 문화가 풍성해졌잖아요. 뭐
메디치 가문이 1500년대 초반에 한 3번 정도 피렌체로부터 이렇게 뭔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퇴각했다고 해야 되나? 다른 견제 세력에 의해서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주도권을 뺏긴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뭐 그 로렌초 메디치라는 그분이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그리고 뭐 이렇게 우리가 아는 미켈란젤로 그리고 그 로렌초 메디치의 이제 둘째 아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때는 종교와 정치가 어느 정도 이렇게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보통 이렇게 그 힘 있는 권력가의 자제들 중에 첫째는 가문을 잇게 하고 둘째는 종교 지도자로 많이 키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로렌초 메디치의 둘째 아들도 결국에는 교황이 되고 했었는데 그 당시 때 그 분도 이제 라파엘로를 되게 많이 후원했었고 그리고 로렌초 메디치도 양자를 미켈란젤로를 두고서 예술과 과학 쪽에 있는 그런 잠재력 있는 사람들을 많이 후원하면서 이제 아트와 문화가 되게 융성하게 됐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현재 살고 있는 뭐 우리들도 뭐 아티스트나 예술가들도 누군가의 후원을 적극적으로 받으면 참 좋겠지만 뭐 그런 부분이 되게 쉽지 않은 부분이고 뭐 속되는 말로 각자 도생해서 뭔가 자기가 가진 아이덴티티를 뭐 작품이나 서비스로 발현해가지고 대중한테 뭔가 소비를 이끌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도래해 있는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좀 그때하고 지금 상황은 다르지만 이런 AI의 혁신적인 기술력을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후원은 아니지만 디자이너나 작가의 입장에서 그런 기술들을 잘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만드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아이덴티티를 명확하게 만든다면 그게 어떻게 보면 그런 예술가 디자인을 영속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사실 이제 오늘 이제 여기 참석해주신 분 중에서는 또 이제 조이 작가님의 경우에는 이제 팝 아티스트로서 그동안 지금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올해 들어서 이제 DPT가 아니죠 이제 미드저니 관련해서 좀 그걸 활용해서 이제 작품으로 이제 좀 조금씩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그 경험들이 되게 중요한데 사실 이제 이렇게 변화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고민들이 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어떠한 계기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에도 조금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이제 그래픽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 미드저니라는 그 AI 그 작업도 굉장히 그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하다 보니 굉장히 작업이 제가 이제 순작업으로 그래픽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또 빨리 작업이 나오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제가 생각하지 못한 우연한 효과들도 많이 볼 수 있게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장점들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흥미를 가지게 되고 관심을 많이 가지게 돼서 작업을 많이 하고 있게 됐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많이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뭐 르네상스나 이제 과거랑 되게 많이 달라진 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제가 베이스가 그래픽이다 보니까 이제 그 과거랑은 다르게 제가 이제 그런 디지털 도구를 많이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보면은 과거랑은 다르게 많은 미디어 쪽을 활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이제 비교를 하자면 작가들도 나름대로의 그 자기만의 또 다른 홍보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런 거에 또 신경을 써야 되고 또 1대1이나 아니면 다수의 어떤 그 반응을 볼 수도 있고 그거에 따른 즉각적인 반응을 알 수도 있고요. 또 신경을 쓰게 되다 보니 내 작품 방향을 또 이래저래 또 바꿔야 되나 그렇게 또 제가 아니더라도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신경을 또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많은 작가들이. 그런 것들이 많이 달라지는 게 아닐까. 왜냐하면 지금은 영상 시대라고도 할 만큼 그런 쪽으로 많이 치우쳐 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걸 무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런 커뮤니케이션도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그 회사에서 이제 AI 관련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개발을 할 때도 보면은 그 기능과 또 생각했던 부분, 추상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이 사실 기능으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약간 인문학적인 사고 그리고 이제 또 이공계적인 사고가 다르잖아요. 완전 다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되지 않아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쪽에서는 그게 어떻게 되지? 하는 아까 그런 얘기가 말씀 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거 그게 딱 저희 사고예요. 그러니까 예쁘다 그러면 예쁜 게 예쁜 건 알겠는데 1부터 100까지 중에 몇 예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거기에서 지금 그러니까 차라리 샘플 주세요가 되는 거죠. 그쵸. 어떤 식으로 제가 이제 군대에서 네. 산디과 시리카 학생들을 좀 가르쳤거든요. 네. 가르칠 때 조용의 요소, 뭐 그 원리 이런 걸 가르쳐요. 그러면 뭐 이렇게 거기에 나오는 그 하나하나 정의를 다 가르치고 그래 그걸 이용해서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조용을 해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할 때 가르쳤던 기법 중에 하나가 형용사 기법이라는 걸 가르치고 이 형용사를 정의를 해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마다 다 정의가 달라요. 사랑이라는 거 하나 가지고도 정의가 다르고. 네.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형용사 중에서 제가 이제 교육받을 때 형태 형용사란 말을 교육받았어요. 형태를 유추할 수 있는 형용사. 색이든 크기든 뭐 이 어떤 뭐 우리가 물리적인 값으로 유추되는 형용사가 있냐면 가치 형용사라는 게 있잖아요. 네. 지금 예쁘다라고 하셨잖아요. 예쁘다, 멋지다, 아름답다. 이거는 형용사로 형태 형용사가 아니에요. 네. 디자인할 수 없어요. 네. 같이 형사죠. 그게 이제 굉장히 애로사항들 다들 디자인 멋지게 하고 싶어라고 그렇죠. 말하잖아요. 그런 네, 표현. 아름다운 작품 하고 싶다 하는데 그거는 다르다. 그건 급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클라이언트가 뭘 만들고 싶을지 모르는 경우가 한 80%는 되는 것 같아요. 자기 생각을 표현 못하는 클라이언트가 많은 거죠. 예, 뭘 만들고 싶어 하시는지 모르시는데 뭘 만들고 싶어 하시죠. 네. 이제 그거 조율하는 시간이 개발 기간만큼 걸려요. 그래서 이제 그 AI와 예술적인 측면에서 이제 논의를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 복합적인 그러게. 얘기를 했는데 조금 분류를 해서 좀 얘기를 해봤으면 해요. 그래서 사실 이제 AI가 왔고 사실 예술이라는 부분도 나 혼자 그냥 그리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한테 보여주고 공감을 받고 그러면서 가치가 올라가고 그게 뭐 판매가 될 수 있고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사실 AI가 와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떤 관계들, 사회 구조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이후에는 이제 예술까지 가는 건데 그래서 예술적인 측면에서 사회 구조의 변화, 인간 관계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좀 이사님이 좀 간단하게 뭐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일단 제가 우려하는 부분들은 이런 거예요. 인공 AI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일단 보편화가 되기 시작을 하면 일정 수준까지는 누구나 쉽게 도달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요. 이거는 AI 기술이 얼마나 고도화가 되고 얼마나 학습이 잘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그 이루어진 그 단계까지는 누구나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기준이 가장 미니멈한 기준이 생겨버리는데 문제는 사람은 그렇게 단번에 점프업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AI는 그냥 소프트웨어를 갈거나 모델을 교환하면 돼요. 근데 사람은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어떤 기초적인 학습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노하우가 필요한데 그 단계를 AI로 인해서 건너뛰어 버렸을 때 어떤 문제가 좀 예상이 되냐면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는 사람과 기존의 그 이상에 가 있는 사람과의 이 격차가 공백으로 계속 유지될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그 단계를 넘어가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누군가는 그렇게 노력을 하겠지만 쉽게 가기 위해서 그 단계를 건너뛰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언저리에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만 맴도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차근차근 가는 사람은 그 기간 동안에 굉장히 생활고도가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좀 자괴감도 들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중간에 어느 공간이 하나 딱 생길 것 같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끌어올려 줄 것인지 어떻게 해야 좋은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약간 그런 부분에서 좀 사회적인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또 오늘 또 이제 또 심도 깊은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는데 자기의 어떤 감정을 뭐 표현하는 그런 어떤 부분인 거잖아요. 근데 다만 예술을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술은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한테 보여주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작가들 차원에서 이 예술이 어떻게끔 또 보는 사람들한테 어떤 또 감흥을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또 고민을 해보는 자리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또 AI 피팅룸 여기까지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청년 대한민국의 미래. 왜 우리는 꼭 실패한 대통령들이 나와야 될까? 우리 자녀 세대에도 물려줘야 될 명백한 도덕적 의무를 갖고 있는데 과연 우리 세대가 그걸 제대로 하고 있느냐?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아이가 이제 고3이 지나고 나면 무관심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행동하지 않아서 지금 이대로 그냥 굴러가서 제가 죽어서 누워있을 때 손주가 무덤에 와가지고 할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아마 태클도 많이 들어올 거고 장애물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혼자는 극복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저는 사실 좀 약간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KYD라 하면 코리아 유스드림, 대한민국 청년의 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대한민국의 각 분야가 과연 미래가 밝은지라고 질문을 던지면 밝다고 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청년이 좀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이 나라를 대한민국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